안녕하세요. 지금 이 사람 임수민입니다. 청소년 기후행동 김보림 활동가가 올해 환경 분야의 노벨상으로 불리는 골드먼 환경상을 수상했습니다. 김보림 활동가는 정부를 상대로 기후변화 대응이 부족하다며 청소년 주도로 기후소송을 이끌었고 승소했는데요. 골드먼 환경상 한국인 수상자는 1995년 이후 31년 만이라고 합니다. 오늘은 세계 환경의 날인데요. 환경운동가 청소년 기후행동의 김보림 활동가 지금 만나봅니다. 네, 김보림 활동가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일단 축하드립니다. 올해 골드먼 환경상을 수상하셨네요. 예, 이 상이 뭐 환경 분야의 노벨상이라고 하던데 어떤 상입니까? 골드만 환경상은 전 세계 풀뿌리 환경가들에게 주어지는 상이고 6개의 대륙별 1명의 활동가를 선정해서 수여하는 상입니다. 네, 그러니까 아시아를 대표해서 상을 받으신 거네요. 네, 이번에. 맞습니다. 예, 이 상이 한국에서는 1995년에 그 최열 환경재단 이사장께서 수상하시고 네. 그다음에 이제 김보림 씨가 받았다고 들었습니다. 네. 예, 그 어때요? 올해는 어떤 분들이 이 상을 받으셨나요? 그러면? 각 지역에서 환경 파괴나 개발 문제에 맞서서 실제 변화를 만든 활동가 분들이 수상을 하셨고 올해 수상자는 멸종위기종 짧은 꼬리 잎 코박쥐 보호 활동을 벌인 이로로 탄시라는 나이지리아 활동가. 짧은 꼬리 잎 코박쥐 저는 이건 네. 처음 들어봤습니다. 이 보호 활동을 예. 통해 산불을 예방하는 걸 나이지리아에서 실제로 높이고 있어서 예. 이분이 상을 받으셨고 영국의 석유 시추저지 운동을 벌이고 그 핀치 소송이라는 걸 승소로 이끌었던 사라 핀치 활동가. 석유를 시추하지 못하면 우리가 원료를 어디서 구하나요? 이게 아마 환경영향평가 같은 그런 제도를 잘못 이용을 해서 과하게 개발을 하고 있는 영역을 이분이 핀치 소송이라는 걸 통해서 좀 제재하는 활동을 아마 하셨던 걸로 알고 있어요. 네, 그렇군요. 또 어떤 분들이 받으셨죠? 그리고 파푸아뉴기니의 테오넬라 로카 마법이라는 활동가가 받으셨는데 그 지역 안에서의 그 광산 개발에 따른 피해 구제를 지역 내에 그 운동으로 이끌어내신 분도 계십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말하자면 풀뿌리 운동과 그 현장 지역에서 환경 운동을 하시는 분들에게 주어지는 그런 상이군요. 예. 그 명예롭고 굉장히 권위 있는 상이라고 하던데 아시아 최초로 청소년 주도로 기후 소송을 해서 정부 상대로 한 소송이었는데 승소를 했다. 이렇게 전해 들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인지 좀 소개를 해 주시죠. 저희가 기후위기라는 문제를 위험으로 인식한 사람들이 특히나 청소년들이 기후위기라는 문제에 대응하는 활동들을 계속 만들고 정책 의사결정자들에게 변화를 계속 요구를 했지만 그들의 어떤 자발성에 기대는 방식이 우리의 어떤 안전을 담보하는 변화를 만들 수 없다라는 걸 알게 되면서 기후위기를 명확한 그 기후위기 속에서 보호받을 권리라는 걸 명확하게 확보하기 위해서 사법의 영역 안에서 할 수 있는 것들을 찾기 시작했고 그때 2020년 3월 13일에 기후헌법소원이라는 걸 청구해서 기후위기라는 문제에 국가가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할 의무를 다하지 않고 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처음 소송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2024년에 헌법재판소에서 승소 결정이 최종으로 나면서 정부는 기후위기의 위험 속에서 국가가 국민을 보호할 의무를 가지며 국민의 환경권이 보호되어야 하고 그래서 국가의 장기적인 기후위기 대응을 국민의 권리를 보호할 수 있는 수준으로 만들어야 한다라는 결정이 나기도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4년 동안 재판을 하셔가지고 정부가 기후위기에 제대로 대처하지 않고 있다. 이거 이제 헌법소원을 제기를 하셨다는 거죠. 맞습니다. 그러면 기후소송을 하면서 정부의 어떤 부분의 개선을 요청을 하셨는 건가요? 기후위기는 이미 사람들의 생명과 안전에 영향을 주고 있는 문제인데 이 대응이 계속 미래로 밀리고 있고 지금 당장의 계획이 제대로 만들어지지 않아
않았기 때문에 위험을 다음 세대로 넘기고 있다. 국가의 기후위기 대응이 제대로 마련이 되어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네네. 이 소송을 청소년 주도로 하셨다는 거죠. 어떻게 그 소송하는 사람들을 모으셨어요? 사실 이 소송이 시작점은 아니었고 기후위기라는 문제에 뭐라도 해야겠다고 생각한 사람들이 거리에 나와서 목소리를 내고 정책 의사결정자들을 찾아가고 하는 행동들을 계속 2019년에 해왔었어요. 근데 그렇게 뭔가 정치에 찾아가서 변화를 만들어주세요라고 요청을 하는 방식이 안전을 담보할 만큼의 변화를 만들지 못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부탁을 하는 걸로는 안 되니까 네. 소송을 했다. 네. 그 얘기죠. 예. 이렇게 기후위기랑 관련해서 헌법소원을 제기한 게 아시아 최초라고 하더라고요. 네. 그럼 아시아 말고 다른 나라에서는 이런 정부를 상대로 한 기후소송이 좀 있었나요? 한국이 국가를 상대로 한 기후소송 중에선 5번째로 승소를 한 나라인데요. 네네. 네덜란드, 독일, 그리고 아일랜드 등에서 이미 국가를 상대로 한 기후소송이 진행이 중이거나 실제로 저희가 소송을 청구했을 당시에는 네덜란드가 전 세계 최초의 승소 사례가 나온 네. 사례도 있었습니다. 함께 참여한 청소년들은 몇 명이나 됩니까? 지금 그 소송에 참여했던. 소송에 참여한 청소년들은 그때 원고로는 19명이 참여를 했었고 어떤 분들이에요? 기후위기에 같이 뭔가 대응을 하자라면서 같이 행동을 하고 있었던 활동가들 19명이었고 네. 그중에서 사실 헌법소원 절차상 그 미성년자는 부모님 동의가 필요해서 그 서류를 가져올 수 있는 사람으로 꾸려서 그때 가능했던 사람 19명에서 시작을 하게 됐습니다. 그렇군요. 자발적으로 참여한 그런 분들이 되겠네요. 네. 예. 4년 동안의 재판 끝에 소송에서 이제 승소를 하셨어요. 판결을 듣고 재판장에서 눈물을 쏟으셨다고 하던데요. 재판장에서 판결을 들을 때 사실 눈물이 되게 많이 났었는데 왜냐하면 저희가 소송을 청구했었던 것 중에 지금까지의 계획이 미흡하다 그리고 앞으로의 계획이 부재하다라는 거에 대한 그 소송이었는데 지금까지의 계획은 어쨌든 위헌이 나진 않았다 보니까 제가 활동을 하면서 만났던 기후위기를 지금 마주하고 있는 그 다양한 사람들의 얼굴이 떠오르면서 좀 아쉬움이 있어서 좀 눈물이 나기도 했었고 긴 시간 끝에 이제야 결과가 나오는 걸 보면서 뭔가 되게 복잡한 마음으로 눈물이 났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반드시 기쁨의 눈물이 아니었군요. 네. 예. 판결 내용이 정확히 어떻게 됩니까? 저희가 승소를 한 내용은 기후위기가 일단 위험 상황이기 때문에 국가는 국민의 환경권을 보호할 의무를 가진다라는 걸 먼저 확인을 했고, 그리고 그 안에서, 장기적으로 2031년부터 2049년까지 한국이 탄소 중립을 만들기까지 장기적인 계획이 부재한 것이 그냥 단기적인 어떤 그런 부담에만 치중해서 정책이 만들어질 가능성이 너무 크다 보니까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하기 어려워진다. 그러니 장기적으로 국민의 권리를 보호할 수 있는 장기 목표와 경로를 만들어라라는 일단 입법 개선 명령이 나온 판결이었습니다. 네네. 판결문 내용을 지금 살펴보니까 네. 그 헌법재판소에서 정부의 기후 정책이 미래 세대의 헌법적인 권리를 침해한다. 네, 이렇게 판결을 했네요. 네. 그래서 2050년까지 탄소 순배출량 제로 달성이라는 국가적 목표를 실현하기 위해서 31년부터 49년까지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법적 구속력이 있는 목표를 설정하도록 명한다. 예. 이렇게 하고 이거는 이제 이긴 내용이잖아요. 네, 맞습니다. 예. 그래서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리고 2030년까지 2018년 대비 40%를 감축한다는 목표는 지금 헌법에 어긋나지 않지만 어떤 형태로든 그 기준을 제시하지 않아서 어떤 기후위기 위험에 상응하는 보호조치로서 최소한의 성격을 갖추지 못했다. 그러니까 조건을 갖추지 못했다. 네, 이렇게 판단을 했네요. 네, 맞습니다. 정부가 2050년까지 탄소 중립이라는
그 국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2031년부터 2049년까지 법적인 구속력이 있는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설정해야 된다라는 판결이 난 것이고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그 탄소중립 기본법이라는 국가 최상위에 있는 기후위기 대응법이 있는데 그 법 안에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장기 경로가 부재하다라는 것을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2030년까지 기존에 있었던 국가의 그 2018년 대비 40%를 감축한다라고 나와 있었던 국가의 기존 목표는 이것이 위헌으로 판단하기는 어렵다라는 의견이 나오긴 했었습니다. 아까 목표 자체는 네. 위헌이 아니다. 네. 헌법에 합치한다. 그렇지만 거기에 구체적인 조건을 제시하지 않아서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기준을 마련해라. 이렇게 판결을 내린 거군요. 네, 정확히는 2030년 목표가 있고 2031에서 49년 목표의 두 가지에 대한 판단이 있었던 것이고 네. 이 뒤에 경로 그 31년에서 49년의 목표와 경로는 부재하고 그러니까 부재한 것에 대한 위헌이고 30년 목표는 위헌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이게 충분하다고 볼 수는 없다라고 나온 것이죠. 네네. 이게 재판 네. 내용이라 굉장히 좀 복잡한 것 같은데 네. 그래서 완벽한 승리는 아니었다라고 이렇게 또 네. 생각을 하셨나 봐요. 네. 예. 그래도 이 판결이 환경 분야에서는 굉장히 큰 의미가 있다고 하던데요. 제일 큰 의미는 아무래도 다른 것보다 환경권에 대한 인정이 있던 게 가장 클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기후위기라는 문제는 보통 정책에서의 어떤 자발성을 가진 문제라고 이해가 되어 왔었는데 사람들의 권리를 보호해야 한다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생김으로써 국가가 앞으로 기후 정책을 만드는 과정에서는 국민들의 종합적인 기본권, 여기에는 생명권이나 안전할 권리, 직업 선택의 자유, 되게 다양한 권리가 다 포함이 되는데 이 권리를 최소한의 수준으로는 보호할 수 있는 수준으로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라는 그런 기준선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전의 정책은 그냥 어떤 협상과 여러 가지 그냥 이렇게 이해관계자의 이야기를 들어서 적당하게 재량껏 정해졌다면 앞으로는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해야 된다라는 선이 생겨 있는 것이라서 그게 사실 가장 큰 의미일 것 같습니다. 기준이 좀 달라진 거네요. 네. 옛날에 이제 적당히 좀 타협하고 뭐 중간선에서 결정을 했다면 이제는 국민의 환경권, 기후권이 보장돼야 되는 헌법의 기본 권리다. 네. 거기에 맞도록 해라. 네, 이렇게 기준선이 세워진 면에서는 굉장히 좀 큰 의미가 있다고 볼 수가 있겠네요. 이 기후소송에서 승소하면서 다른 국가에도 좀 영향을 좀 미치고 있나요? 네, 저희 소송이 진행이 되면서 아시아에서 대만과 일본에서도 비슷한 논리를 가진 기후 소송들이 청소년들이 주도한 소송들이 생겨났고 그리고 소송이 승소하고 나서는 작년에 일본에서 국가의 감축 목표에 대한 시민들의 되게 큰 기후 소송들이 진행이 되기도 했었습니다. 아무래도 사법은 하나의 어떤 선례가 이렇게 하나의 판례가 나오게 되면 그 다음 판례에서 더 나은 판례가 그 다음부터 계속 나오다 보니까 아시아에서 환경권에 대한 인정을 하고 진전된 목표를 이렇게 그래도 요구하는 결과가 나왔다라는 게 아시아에 있는 다른 기후 소송을 진행하는 나라들한테는 되게 진전되고 고무적인 소식으로 들렸던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환경운동하는 분들한테는 굉장히 소중한 판례가 되는 거죠. 네. 예. 이 골드먼 재단, 골드먼 환경상을 수여하는 이 재단에서 또 김보림 씨가 주도한 기후소송 판결이 아시아 기후변화운동의 획기적인 전환점이 될 것이다. 이렇게 판단을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그 만약에 판결 내용대로 실행이 된다면 탄소 배출이 어느 정도 줄어들까요? 판결 내용이 실제로 이행이 될 경우에는 앞으로 25년 동안 15억 톤 이상의 탄소 배출을 억제할 수 있을 거라고 합니다. 15억 톤 하니까 이제 잘 안 와닿아서 어느 정도 되는 건지요? 약 500개 정도의 석탄화력 발전소가 1년 동안 내뿜는 배출량과 맞먹는 규모입니다. 오, 어마어마하네요. 예. 500개의 석탄 화력 발전소가 1년 동안 배출하는 양. 그만큼을 이제 줄이게 된 거예요. 우리 김보림 활동가님이 소송에서 이김으로 해서. 네. 우리나라 탄소 배출량이 굉장히 많다고요. 예. 어느 정도예요? 한국은 세계 13위의 온실가스 배출국이고 1인당 배출량도 최상위권에 속합니다.
근데 에너지 공급의 90% 이상이 수입 석탄이랑 천연가스에 의존을 하고 있고 전력 생산량 57% 이상이 석탄과 천연가스로 충당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온실가스 배출 규모 자체가 굉장히 크고 화석연료 의존도도 매우 높은 나라입니다. 네. 우리나라도 재생에너지를 이제 많이 쓰고 있는데 그 비중이 좀 많이 늘어나지 않았을까요? 아직은 속도가 매우 느린 네. 상황이고 비중도 낮고 석탄발전소를 2040년까지는 모두 폐쇄하겠다라는 계획이 나오곤 있지만 네. 재생에너지를 어느 속도로 어떤 방식으로 확대를 할지에 대한 계획은 아직은 굉장히 좀 더딘 상황 같습니다. 온실가스를 획기적으로 줄이려면 에너지 공급 방법을 바꿔야 되는데 이게 쉽지 않은 문제잖아요. 그러니까 산업을 완전히 재편해야 되는 건데. 맞습니다. 예,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이게 참 어려운 문제인데 기후위기라는 문제를 사실 제가 해왔던 사람들의 권리를 보호한다라는 측면에서 이 대응을 고민을 한다면 기후위기, 그러니까 화석연료에 의존을 하고 있는 시스템을 재생에너지 기반으로 좀 더 지속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크게 바꾸는 전환이 필요하고, 근데 이 전환이 좀 어려운 게 그냥 기술의 전환만으로는 불가능하고 어쨌든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의 어떤 작동 방식이 바뀌는 것이다 보니까 기존의 화석연료 발전소에서 일을 하고 있던 노동자들이라던가 그 화석연료 발전소를 중심으로 돌아가던 지역들도 지속을 하기 위해서 전환이라는 걸 어떤 식으로 누구와 함께 해야 될지에 대한 그 정의로운 전환 계획 설계를 또 함께 해야 되다 보니까 전환 계획을 만드는 것이 생각보다 되게 어려운 상황이긴 합니다. 네. 국가를 상대로 기후 소송을 해야겠다는 생각은 참 어떻게 하게 됐어요? 이게 쉽지 않은 일인데요. 사실 평범한 시민들이 기후위기라는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서 할 수 있는 게 스스로 목소리를 내고 함께 개인적인 실천을 한다라는 것 말고는 방법을 찾기가 되게 어려웠어요. 왜냐하면 기후위기 대응을 사회적으로 뭔가 한다라고 했을 때는 소수의 의사결정권을 가진 사람들의 몫이었기 때문에 그들에게 뭔가 변화를 해야 합니다라고 이야기하고 정책의 변화를 계속 요구하는 것이 그들의 어떤 자의적인 판단에 계속 이걸 맡겨야 되다 보니까 안전할 수 있는 권리라는 게 보호받을 수 있는가라고 하면 항상 그게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좀 더 명확하게 이걸 확보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를 고민했을 때는 헌법적인 기본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수 있다라는 걸 자연스럽게 찾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네. 정말 대단한 결정이고 또 대단한 그 활동 실행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 환경계의 노벨상이라고 하는 이 상을 골드먼 재단에서 왜 김보림 활동가에게 주었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기도 하셨을 것 같아요. 네. 예. 고민을 되게 많이 했었고 사실 제가 하는 일은 밖으로 그렇게 크게 보이는 일을 한다고 생각을 하진 않았어서 이 상이 왜 나한테 왔을까에 대해서 고민을 되게 많이 해봤었는데 아무래도 헌법소원이라는 결과뿐만 아니라 그 과정에서 저희가 평범한 사람들의 목소리를 계속 끌어내기 위해서 해왔던 그 운동에 대한 인정이라고 생각을 하게 되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기후위기가 오랫동안 북극곰의 문제나 또는 미래 세대만의 문제처럼 항상 다루어져 왔지만 실제로 미래 세대라고 호명되는 청소년들 또는 다양한 시민들이 지금 자기가 마주하고 있는 기후위기를 계속 이야기함으로써 변화를 요구했고 그러다 보니 기후위기는 우리 삶의 문제나 권리의 문제로 더 받아들여질 수 있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 과정을 만들어 왔던 운동이 있어서 이런 변화가 생겼다라는 걸 인정했다라는 생각이 저는 이후에는 많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네. 헌법재판소 판결이 2024년 8월에 내려졌으니까 이제 2년 가까이 돼가고 있는데 후속 조처는 어떻게 좀 진행이 되고 있는지요? 헌법재판소는 2024년에 그 결정을 내리면서 2026년 2월 28일까지 개선 입법을 다 할 것을 국회에게 명령했는데 지났네요, 지금? 네, 시간이 지났고 아직 개선 입법이 나오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국회에서 뭐 하고 있는 거죠, 이거 안 하고? 그 헌법소원 결정이 나고 나서 국회에는 기후위기 특별위원회라는 이 헌법소원 결정을 이행하기 위한 단위가 만들어졌고 네. 이게 여러 정치적 상황 때문이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논의가 계속 미뤄졌었습니다. 그러다가 국회가 작년 말에 사회적 공론화를 통해서 이 개선 입법을 하겠다라고 해서 시민들의 공론장이 만들어졌고 시민 대표단 340명을 모아서 우리가 헌법재판소 결정을 이행하면서 기후위기 대응 한국이 얼마나 할 것인가에 대해서 공론화를 돌렸습니다. 근데 여기에 참여한 시민 대표단이 엄청나게 진전된 결과를 사회적 합의 결과로 내놨는데요. 한국이 전 지구적인 1.5도 감축 목표보다 더 진전되고 그리고 미래로 미루지 말고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감축을 더 열심히 해야 된다라는 결과를 사회적 합의선으로 내놨는데 이 결과가 나오니까 국회에서는 이게 마음에 들지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뭐 왜곡되었다 또는 사람들이 편향되게 판단을 한 거다 같은 이야기들이 국회에서 나오게 되면서 지금은 국회 안에서 이 공론화 결과를 통해서 어떤 그런 법을 만들 것인지를 계속 논쟁이 일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사실 법을 만드는 입장에서는 환경만 생각할 수는 없을 거예요. 예. 뭐 경제도 생각해야 되고 여러 가지 그런 어려움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기후 소송에서 이기고 또 김보림 씨가 골드먼 환경상도 받으면서 김보림 씨가 이끌고 있는 청소년 기후 행동도 어떤 단체인지 지금 주목을 받게 됐는데요. 어떤 단체입니까? 청소년 기후 행동? 저희는 2019년부터 활동을 시작했고 기후위기를 위험으로 인식하고 권리의 문제로 인식한 사람들이 뭐라도 해야겠다 생각해서 거리에 나와서 피켓이라도 들자 하면서 시작했던 청소년들에 의해서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활동을 지속하다 보니까 누구나 변화의 주체로서 이야기를 하고 당사자들이 변화를 만드는 당사자들의 목소리가 실제로 사회 변화를 좀 더 진전된 방향으로 만들 수 있다라는 걸 알게 되면서 더 많은 사람들이 이 문제에 접근성을 가지고 주체로서 올 수 있게 하는 캠페인들을 계속 만들어가고 있는 단체 중에 하나입니다. 네, 어떤 캠페인을 하셨어요? 되게 다양한 캠페인을 했는데 저희 헌법소원 외에도 실제로 뭐 1.5도를 지킬 수 있는 법안을 만들기 위한 1.5도라는 거는 몇 년도까지 우리 2100년까지 전 지구적 평균 온도 상승을 1.5도 이내로 막아야 한다라는 게 전 세계적인 어떤 합의의 그 기후위기 대응의 합의 선 중에 하나인데 1.5도 이내로 지구 온도 상승을 실제로 막을 수 있게 한국의 몫을 고민해서 한국에서 그 입법을 만들 수 있는 입법 캠페인을 진행을 한다거나 또는 재생에너지를 늘린다라는 선언을 하지만 사실 뒤에서는 화석연료를 늘리고 있는 기업들이 그린워싱을 하는 경우도 종종 있었어서 그런 어떤 자동차 기업들의 그린워싱을 막기 위한 캠페인들을 계속한다거나 또는 다양한 기후위기를 마주하고 있는 사람들의 이야기들을 일상의 공간에서 모아서 그게 정책 변화로 연결되기 위해서 뭐 편지 쓰기를 한다거나 다양한 이렇게 의견서를 만든다거나 하는 그런 다양한 이야기들을 모아서 정책 변화로 연결하는 일들을 보통은 하는 것 같습니다. 이 김보림 씨는 기후환경 문제에 언제부터 관심을 갖게 되셨는지요? 이게 어렸을 때부터 관심은 많았던 문제인 것 같고 그래서 개인적인 실천을 하는 것 또는 지구를 위해 무언가를 한다라는 마음으로 관심을 계속 가지고 있긴 했었는데 2018년에 물론 지금 해가 갈수록 폭염이 점점 심해지고 있긴 한데 2018년 폭염이 제가 살아온 해 중에서는 엄청 이렇게 체감이 컸던 해 중에 하나였는데 밤에 잠을 자다가도 집에 공기가 너무 이렇게 열기가 심해서 막 숨이 막힐 정도로 약간 이렇게 더위가 계속 지속되던 날들이 있었는데 그런 날 중에 실내에 저희 집이랑 비슷한 환경에서 살고 계시던 분이 실내에 머물다가도 온열 질환으로 사망을 했다라는 기사를 보게 되면서 저희 집과 이 상황이 너무 비슷하고 그러면 내가 개인적인 실천만 해왔었는데 내가 우리 엄마 한 명을 이 폭염 속에서 지키기 위해서 할 수 있는 게 진짜로 없네? 내가 해오던 개인적인 실천은 아무 의미가 없는 거네? 라는 정도의 어떤 무력감과 또는 위험에 대한 감각을 느끼게 되면서 실제로 이 문제가 왜 해결이 되지 않고 있고 내가 진짜로 무엇을 할 수 있는지를 고민하면서 기후운동이라는 걸 더 고민을 하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정말 저도 기억이 나요. 너무 힘들었었던 것 같아요. 너무 더워가지고 정말 그나마 에어컨이 있거나 이러면 그렇지만 이제 그런 냉방 같은 데서도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이
진짜 뭐 불행한 일도 있었고 그런 것들이 다 어떤 환경 문제에서 기인한 것이다. 그런 문제점에서 출발을 하셨군요. 그 청소년 기후 행동 이제 청소년과 청년들이 주도하는 단체죠. 그 나이 드신 분들은 못 들어가는 단체인가요? 아니요, 상관없습니다. 저희가 처음 시작할 때 저만 20대 활동가고 다 10대였고 그래서 자연스럽게 청소년이 정체성이 너무 크니까 청소년 기후행동이라고 했었는데 네. 시간이 지나면서 그 나이가 드니까 저희도 그 이름에 대한 고민이 되게 많았었는데 사실 한국 사회에서 청소년이 목소리를 낸다라는 건 뭔가 사회적 위치에 상관없이 누구나 기후위기의 당사자로서 목소리를 낼 수 있다라는 걸 의미한다라고 저희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여전히 우리는 더 많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모으는 일들을 하기에 청소년 기후행동이라는 이름을 아직은 쓴다라고 해서 되게 다양한 세대가 함께하고 있지만 청소년 기후행동이라는 이름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은 성인이 되셨지만 네. 그렇습니다. 예. 이 앞으로 김보림 씨는 이제 어떤 활동 계획을 갖고 계십니까? 저는 일단은 제가 사실 상을 받고 나서 가장 많이 들었던 이야기들 중에 하나가 저 소송이 변화를 만들 수 없다고 생각을 했는데 변화를 만드네? 저 사람이 계속 이걸 붙잡고 있었는데 변화가 진짜로 생길 수가 있는 거네? 라는 말을 되게 젊은 또래 세대한테 되게 많이 들었었거든요. 네. 그래서 이 과정에 잠깐 함께 했었던 사람들한테도 연락을 되게 많이 받고 이 일이 별 의미가 없을 거라고 생각했는데도 사회 변화를 만들고 뭔가가 조금 진전되고 나아질 수 있다라는 걸 느껴서 좋았다라는 이야기도 되게 많이 듣게 되어서 우리가 어떤 변화를 만들기 위해서는 사실 변화를 할 수 있다라는 효능감을 회복하는 게 더 중요하지 않을까? 그걸 되게 많이 느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기후위기라는 문제에 함께 대응할 수 있는 또는 뭔가 이 문제를 감각하고 있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모아서 좀 더 이제는 구체적으로 뭐 지역 안에서 교통의 공공성을 확보해서 기후위기에 대응하는 지역을 어떻게 만들지를 함께 고민하는 논의를 만든다거나 그런 식으로 사람들의 이야기를 또다시 모으고 그게 정책에 반영될 수 있는 일들을 저는 여전히 해나갈 것 같습니다. 네, 네. 이렇게 청년들이 기후위기, 환경에 대해서 관심을 갖는 건 앞으로 살아가야 될 세상이잖아요. 예. 그러니까 굉장히 또 바람직한 현상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환경 분야의 노벨상으로 불리는 골드먼 환경상을 수상한 청소년 기후행동의 김보림 활동가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아나운서 임수민이었습니다.